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강의를 맡게 된 서울연구원의 문인철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 주제는 여기 제목대로 지자체의 남북 이산가족 정책과 정책 방향과 과제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제 소속이 서울연구원이라고 하는 서울시 산하의 싱크탱크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사례를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지자체 남북 이산가족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사실 제가 그 서울연구원에 있으면서 수행했던 연구 과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시 산하의 싱크탱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울연구원은 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뭐 교통, 뭐 환경, 경제, 복지, 사회, 뭐 다양한 영역, 전 영역에 대한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또 서울시정 지원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남북관계를 맡고 있는 파트는 이제 사실 저 혼자 유일한데, 그러다 보니까 왜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왜 남북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그 남북 교류 협력이 뭐 그동안 아시다시피 이게 이 중앙 정부의 사무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걸 왜 지자체가 해야 되고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타당성, 정당성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항상 제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앞에 말이 좀 꼬여서 말이 약간 두서가 없게 됐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 교류 협력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하려면, 그리고 지자체가 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서울연구원이 해야 되는 어떤 그 타당성과 필요성,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북 교류 협력이 정부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시민에게 어떤 정말 필요한 분야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항상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남북 교류협력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하려면 시민 체감형 사업의 발굴이 필요한 거고, 또 지금이야 좀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남북 대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2018년, 2019년에 갑자기 2017년까지 경색됐던 그 상황에서 갑자기 2018년, 19년에 남북 관계가 좀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하고 교류 협력하자고 했을 때 북한도 그렇고 우리 한국 남한 시민도 그렇고 일방향적인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남한이 북한에게만 뭔가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도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서 도움이 되고 북한도 당연히 이제 남한하고의 교류 협력에서 도움이 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상호 이익이 좀 있어야지 그 교류 협력의 힘을 받아서 좀 지속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을 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상호 이익이 전제돼야 되고 한 뭐 여러 가지 어떤 전제 조건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상호 이익이 전제되고 시민 체감형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봤던 게 이제 이산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었고, 오늘의 내용을 이제 지자체, 사실 서울시 사례라고는 하지만 그 서울시라는 용어를 지자체라고 바꿔도 이제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의 어떤 남북 이산가족 정책 방향과 과제, 그리고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늘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이 대북 정책은 뭐 통일을 준비하고 또 평화를 지향하는 어떤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국민과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나 항상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통계를 보면은 일단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걸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통일의식은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통일이 필요하다가 통일이 불필요하다보다는 약 한 두 배가 좀 안 되게 그렇죠. 한 뭐 두 배는 안 되죠. 그래도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키누라고 하는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를 봐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익은 겨우 뭐 30.6%에 불과하고 국가적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맨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서울 시민 통일의식 조사는 지자체에서도 이 통일의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서울대나 이 국책연구기관에 이런 데처럼 이렇게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2020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했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조사입니다. 비록 이제 옛날 데이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도 서울 시민의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67.6%고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33.3%인데 여기 조사에서는 이제 통일연구원처럼 뭐 이게 나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으로 이게 나눠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전체 통계 차원에서 보면 서울 시민도 이렇게 비슷하게 응답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고 그걸로 생각했던 게 이산가족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산가족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대표적인 남북교류협력 정책이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일단 좀 차례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시 사례라고 했으니까 서울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은 총 9,581명이 계시고요. 이제 전체 비율로는 25.3%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요. 이 단일 도시 차원으로는 서울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물론 절대적인 양은 적지만 그래도 이산가족 중에 가장 많으신 분이 계시는 곳인데도 서울시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그동안 그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거의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2021년에 남북 이산가족 사업 예산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었었고 이 서울 평양 간 교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뭐 소위 말하는 지자체 남북 교류에는 총 7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제가 보기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남북 교류협력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겨우 그 총 예산의 1.3%밖에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서울 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제기가 됐고 이게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2018년에 남북 대화가 막 일어나고 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도 막 교류 협력을 한다, 뭐 대화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이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 남북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도 짜고 물론 잘 된 건 거의 없는데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시민을 지자체로 바꿔도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북한 주민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남한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뭐 이런 교류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평양과의 교류협력을 하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대동강 수질 개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기사에 2022년 1월 기사를 보면은
왜 서울시가 평양, 북한의 대동강 수지를 개선해야 되냐? 이게 대체 서울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비판 기사들이 이런 비판 기사들이 좀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산가족이 왜 시민 체감형 정책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지자체가 설령 할 수 있다 그래도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산가족 가장 필요한 거는 만나시는 거죠. 이 분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족이 만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게 분단 70년이 훨씬 넘어서면서부터는 이게 당연히 이제 만남도 필요하지만, 이 만나지 못하신 이산가족들이 굉장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아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분단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이 비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상봉과 더불어서 이산가족들이라고 하는 이분들, 그리고 이분들 많이 고령이신데 이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뭐 때로는 그분들의 그런 이 고통이 이분들의 생활에 굉장히 좀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뭐 정서적인 그런 제약도 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상봉 중심의 어떤 이산가족보다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산가족 당사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산가족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그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고 직접적인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시민 체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가족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제 흩어진 가족을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그동안 이제 상봉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남북 당사자들끼리 어떤 합의를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자체장이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상봉에 초점을 맞춘 이산가족 문제라면은, 문제 해결 방안이라면 당연히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봉뿐만이 아니라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런 차원이면은 사실은 우리 시민, 이산가족인 우리 시민의 문제니까 이거는 지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봉 행사는 22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산가족 교류는 총 31,148건에 불과합니다.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이 최근 자료 통일부의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2024년 8월 기준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생사하기는 뭐 3,896 민간 차원이고 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봉 중심의 문제, 이 상봉만 두고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봉 중심의 어떤 남북 이산가족 문제 지원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상봉 중심에서 벗어나서 접근한다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이 기록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 공감대와 관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과 공동체를, 요즘 뭐 핵가족화 이런 표현도 이제 거의 안 쓰죠.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이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죠. 그런 분들의 이 아픔을 같이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아픔을 좀 치유하려고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산가족 문제가 우리 시민과 그 이웃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와 그 가족으로 한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해결 접근 관점은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뭐 치유하고 회복하는 어떤 상징성도 좀 있습니다.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이산가족 등록자의 고령화와 사망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산가족 문제는 그 후속 세대의 문제가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봉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이 1세대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시급성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좀 고령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문제라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어떤 만남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산가족이라는 거는 사실 남과 북이 뭐 최근에 뭐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고, 뭐 또 어떤 정치인은 우리가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 현 시대의 통일이 힘드니 그냥 두 국가로 살아가고 뭐 이 통일은 뭐 다음 세대가 결정하도록 하자 뭐 이런 뭐 저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헌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고 뭐 하자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 당위성 중에 하나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사실 민족이라는 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래서 한반도가 같은 민족이고 남과 북이 통일해야 되는 문제를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뭐 만나는 것도 그렇고 각자의 영역에서 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끊어진 민족 감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관계가 국가 간 관계이기도 하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인 어떤 특수 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은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민족 공동체 회복이라는 평화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산가족 문제는 단순히 이산가족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상봉이나 뭐 치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통일과 평화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고, 이것이 곧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그 이제 개념적인 문제 앞에서는 제가 좀 장황하게 또 두섭게 또 말씀드렸는데, 좀 이제 그 공부라는 차원에서 좀 이제 개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산가족이라고 하면은 그 남북 이산 그 분단과 전쟁이라는 어떤 역사적 비극에 의해 발생된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가족의 의미를 넘어서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이 뭐 지방 정부죠. 서울시 지자체, 지방 정부로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하는 어떤 의무와 책임이 존재하고요. 좀 더 크게는 뭐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권이라고 하는 인권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인도주의적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그리고 서울시라고 하는 이 지방정부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사업을 수행하는 거는 서울 시민 아니면 혹은 일반 시민의 가족권 회복을 위한 인권 증진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 이산 가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가족 공동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 분단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이게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관심도 점점 멀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분단으로 겪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우리가 이제 잘 느끼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분단이 우리 사회와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주는 또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한반도의 소극적 평화 상태가 길어질수록 통일 의식이 낮아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 개 한국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고 하는 인식이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이산 가족 문제는 이 분단의 상처와 아픔입니다. 그리고 또 민족 정체성 확인을 위한 주요 방법이 되고 통일과 평화의 문제가 우리 일상적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현실 사례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남북 이산 가족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갖고 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방금 얘기했던 어떤 두 개의 한국 평화 공존의 인식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북 이산 가족 문제는요, 한민족과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를 과거 현재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어떤 복합적 의미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 문제 해결은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고 또 남북 관계의 마중물이고 또 한민족 통합의 근간인 어떤 통일 미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많은 이산 가족이 있다고 보이는데 과거 반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미등록 남북 이산 가족이 많이 존재하며 이산 가족 1세대의 고령화 사망률에 따라 이들을 묻힐 수가 있는 지금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과거 냉전 그리고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단으로 인해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인식들 그리고 상황들을 지금 나타내는 이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산가족이라는 단어는 이산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서로 흩어져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의 개념에는 이제 집단이나 혹은 국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가족이 포함된다. 이게 이제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은 그러면은 뭐 흩어져 있는 가족은 다 이산가족이라고 하냐?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핵가족이나 이민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하지 않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서 남북 이산가족 개념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계는 천재지변부터 전쟁과 내란, 정치, 경제, 사회 불안정 및 집단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물리적, 심리적, 구조적인 각종 원인이 포함된다. 이 개념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산가족을 남북 이산가족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남북 분단 따위의 사정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는 가족으로 이제 표준국어대사전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연구에서 좀 더 그냥 좀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남북 이산가족을 자연적 인위적인 이유로 가족의 구성원이 본의 아니게 남북한 지역으로 흩어져서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법적 정의에 따르면 이산가족의 범위는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이게 남한이죠. 그리고 군사분계선 이북, 북한이라고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 인척, 그리고 배우자 혹은 배우자였던 자를 이산가족의 범위로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나 오타가 났네요. 북한 이탈 주민이나 재외 국민 등은 지리적 조건이나 상황적 차이로 남북 이산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남북 이산가족 정책에서 소외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앞서 제가 정의 드린 것처럼 자연적 인위적인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본의 아니게 남북한 지역으로 흩어져서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을 정의하게 되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이 이렇게 남북 이산가족 범위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이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이산가족 범위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는 대한적 십자사는 상봉 대상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해서 이 8촌 이내, 법적에서는 8촌 이내인데 9촌 이상의 먼 친척이나 또 친인척의 배우자나 해외 거주하는 친인척까지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이산가족 유형과 종류를 보면은요, 이 발생 시기와 경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휴전 이전을 보면은 뭐 상대 지역에 가족을 두고 이동한 사례 같은 경우는 월남 실향민, 월북 실향민, 남한 출신 포로, 북한 출신 포로. 뭐 휴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라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나 남한에서도 이탈한 주민이나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대 지역으로 넘어갔거나 이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가족 사례를 보면 여기 월남자 가족이나 뭐 미기한 국군 포로나 인민군 포로 가족, 휴전 이유는 전후 납북자 가족이나 뭐 이렇게 비전향 전향 장기수 가족 이렇게 또 이산 가족에 해당됩니다. 현재 이산 가족 등록 현황을 보면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13만 3,627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9만 6천여 명, 72%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생존해 계신 분이 3만 7,800명 정도 되시고, 이 연세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80세 이상이십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도 아시다시피 남북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을 했고요. 그게 추석 전전날 음력 8월 13일인데 제가 우연히 또 어떤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넘어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1세대인데 워낙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이쪽으로 남한 쪽으로 오셔서 그분들을 이제 약간 개념적인 용어로 1.5세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도 보니까 70세 이상, 80세에 가까운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단이 오래될수록 이산가족 생존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엄청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그때 데이터를 추출해서 정리해 본 건데요. 2022년 1월 기준으로 연간 생존 등록자가 3,154명이 감소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때문에 많이들 계속 돌아가시고 뭐 좀 불행한 얘기지만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 속도로 가면은 이제 생존 이상 1세대들은 거의 사라지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전국에서 25.4%로 두 번째로 이산가족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실 텐데 이산가족의 의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분단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과거에는 이 냉전 시대의 남북 관계라고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 가족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념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기가 이산가족이라는 걸 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아까 한 13만 누적 수인데요. 13만 명 정도 되시는 분 말고도 사실은 이산가족이 더 많을 겁니다. 방송이나 혹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1천만 이산가족 위원회, 뭐 1천만 이산가족 협회나 뭐 모임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정도로 이산가족이 많을 텐데 실제로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수는 13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러냐? 뭐 아닌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으로만 봐도.
근데 이제 한 번 조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고 거기에 이제 이산가족 여부를 물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산가족이라고 했던 분이 71만 5,968명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서울시만 떼어서 보면은 21만 명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통일부의 그 이산가족이라고 신청했던 그 비율을 봤더니 어, 그때 당시에 2005년 12월 말 기준 통일부에 등록된 그러니까 신청된 이산가족 수는 1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1만 5천 명이 인구주택 총서 이것도 다 응답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나마 응답을 좀 했다고 한 것도 71만 명 이상이었는데 통일부에 정작 12만 5천 명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고령화로 인해서 더 많이 지금 고령화 추세로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어쨌든 지금 등록된 것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살아 계신 분이 좀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어, 지금 이산가족으로 계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빨리 발굴하고 뭐 비록 만날 수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 헤어진 가족이랑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는 그들이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까 같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 고통을 받고 또 아픔이 있으실 거로 보이잖아요. 그분들을 빨리 발굴해서 우리가 또 그분들의 좀 상처를 좀 보듬어주고 뭐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할 수 있고 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 생각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 보려고 제가 그 연구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산가족에 대한 이 시민 의식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2021년 기준이고요. 응답자의 66.1%가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저희가 약간 특이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뭐냐면 당사자에게 당신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얼마나 관심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당신이 속한 세대나 혹은 서울 시민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라고 이제 본인을 배제한 타자들에 대한 인식들을 같이 물어봤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응답자 당사자는 66.1%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 세대에는 44.5%만 관심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고 또 서울 시민이라고 하는 전체 차원에서는 38.1%만 관심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인식과 이 주변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적인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도 이산가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뭐 강조되지 않았던 어떤 사회 분위기도 있을 거고 주위 동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본 적도 없었을 거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 관심도는 좀 낮은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8.9%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고요. 물론 이제 이산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제 이에 대해서 관심을 더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되냐? 뭐 아주 당연하게도 상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뭐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했었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몇 차례.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이산가족이 한 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만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됐죠. 현실적으로 이제 북한하고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관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문제도 있고 직접 실질적으로 만나는 게 어렵다는 걸 아니까 생사 확인이라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 생사 확인이 54.3%, 막상 만나는 걸은 한 27.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뭐 시급하다고 물어봤으니까 시급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제 시급하지 않다고에 대한 것도 이제 여쭤봤는데 일단 북한 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여기 또 오탈자가 났는데 북한 당국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가 39.8%고 뭐 이게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적어서가 30.8%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시민들이 뭐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응답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실은 이 북한 당국을 신뢰할 수 없어서도 있고 또 하나는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적어서는 남북 관계의 현실을 지극히 잘 반영하는 거고 북한 당국을 신뢰할 수 없어서는 제가 아까 정보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북한은 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로 가져갔죠. 저희는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계급과 성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남한에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상적으로 오염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남한은 굉장히 의료 기술도 발달돼 있어서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그 이산가족 고령자들 80대 이상이 지금 80%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북한의 평균 연령을 수명을 했을 때는 많이들 돌아가셨을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도 일단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막상 하려고 해도 북한이 이 만나야 될 대상자가 없다라는 것은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또 받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북한이 합의를 해도 사실 지키지 않을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북한이 나중에 말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좀 더 나아간 얘기고 북한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남한테 보였던 적대적인 행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신뢰할 수 없어서겠지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누적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정보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도 신뢰할 수 없고 뭐 방금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 가능성도 없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본인은 정작 관심이 있다고 해놓고서는 소속 세대 당신이 속한 세대에 관심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낮게 나왔잖아요. 이때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와는 무관한 문제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근데 본인 정작 당사자는 자기하고 무관한 얘기인데도 관심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얘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코로나 상황이 좀 겹쳐 있어서 이제 코로나 때 이 코로나와 남북 경색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교류 방법은 뭐냐 했을 때 당연히 뭐 압도적으로 화상 상봉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사 확인에 대한 것들을 선호한다 그랬는데 뭐 서울 시민이나 또 서울 시민 안에서도 이산가족들도 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셨는데요. 보면은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경우에는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추진 시가 해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시의 역할에서 76% 이상이 서울시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나 서울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낮게 평가한 응답자는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적어서, 그리고 이거는 중앙정부의 문제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봉 중심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의 66% 이상이 서울시가 이산가족 정책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고요. 이건 전 연령에서 60% 이상.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 높은 70대 이상에서 긍정적인 답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정책이 무엇이 있냐 했더니,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6개 정책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미등록 남부 이산가족이나 뭐 이산가족 상봉교류 활성화 뭐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은 다 70% 이상 다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체로 시급하고 매우 시급을 보면은 이제 시민 제고, 관심 제고,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관련 법제도 정비, 이런 것들을 가장 시급하게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또 각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요. 시민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확산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냐 그랬더니 이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아까 이제 그 사회적인 관심도 제고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기록물 수집 보존 사업을 가장 높게 했고요. 그러니까 선택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좀 정례화하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게 오탈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이산가족을 소재로 한 그 문화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급을 하자, 뭐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느냐? 물론 당연히 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제 현실적 차원에서 정부라고 응답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뭐 설문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제가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를 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어떠한 역량이 있느냐, 일단 이걸 좀 봤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지자체지만 수도라는 차원, 그리고 단일 도시로는 1000만이 좀 안 되지만 이제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다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정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시는 남북 교류협력 정책과 제도 마련에서 이제 선도적 역할을 좀 수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돼서 이제 잘 못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뭐 지자체 처음으로 국 단위에서 남북 협력 추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전담 부서도 만들고요. 그리고 뭐 대북 지원 사업자로도 등록을 했고, 그리고 막연하게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이니까 도시 차원에서 이제 평양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의 어떤 특정 그 대상을 상정한 이 도시협력 방안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남북협력기금도 좀 많이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은 타 지자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어떤 파급력이 있고, 그리고 물론 남북 이산가족 문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서울시가 하게 되면 이제 타 지자체에도 파급이 있고, 이게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도 관심을 갖다 보니 이제 사회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가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정부보다는 아무래도 뭐 이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시민과의 밀접성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산가족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상봉 사업이 위주로 추진됐고, 또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한 정치군사적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어떤 종속 변수로 했고요. 지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뭐 남북 대화를 하거나 좀 잘 되면 어떤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떤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의 척도 어떤 결과물로 보여주는 그래서 중앙정부의 전유물로서 인식되는 이 이산가족 문제에 접근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의 아픔이 뭐 지속되고 있잖아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아마 지속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세심하게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시가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 문제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그 남북 관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라 정말 시민에 대한 정책의 차원이라고 시민이 인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나와 무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는 시민과의 밀접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정책 영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서울시 그러니까 지자체라고도 제가 계속 그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자체 혹은 서울시가 이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펼칠 때 타인의 일로 인식되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정부처럼 어떤 거시적 차원이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를 미시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상봉 중심에서 그리고 중앙정부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산가족 문제가 그동안에 정부 간 문제로 인식되는 건데 물론 중요하죠. 그건 유효한 거고 그러나 이 지자체가 할 경우에는 일상적 시민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수만 명이 이룰 것으로 보이는 이 미등록 이산가족의 등록을 시민의 일상적 영역으로 가져왔을 때 발굴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과거, 현재, 미래 얘기하면서 과거에 숨겼던 지금까지 숨기거나 뭐 과거에 숨겼던 그 이산가족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로 오픈이 되죠. 근데 분단은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이 우리 이웃이 이산가족이라는 건 분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분단, 그리고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이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어떤 지지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아무래도 그 국가 차원에서 좀 보다 보니까 이 어떤 시민의 일상적인 문제 그리고 시민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니즈를 끌어내고 파악하는 데 약간 제약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 혹은 서울시는 시민과 밀접성이 있다 보니까 그 조금 더 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이 시민의 목소리를 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뭐 서울시의 정책 역량은 뭐 이 지자체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의 사무로만 인식되던 이산가족 상봉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봉이나 혹은 상봉을 지원한다고 하는 차원의 어떤 제한적 시각에서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가족과 소통하고 위로하고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개발하고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높이고 하는 어떤 다각적인 이산가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의 정책 역량으로는 또 사회문화적 자산과 외교적 역량이 있는데요. 뭐 서울시는 수도고 인구가 많고 뭐 국제적인 도시라는 것.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쓴 게 아니고요. 타 지자체보다는 좀 많은 공공외교 역량.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 해외 도시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지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또 할 수도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서울시라고는 했지만 지자체가 인권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뭐 여기 보면 5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상봉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하거나 또 미등록 이산가족을 발굴하거나 등록을 지원하거나 또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또 이산가족
가족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 과제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간접 상봉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에 초점을 맞춰 어떤 뭐 상봉 추진을 뭐 지원을 한다거나. 그래서 간접 교류 같은 거는 뭐 아까도 그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 가장 높은 뭐 생사 확인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좀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민 공감대 형성과 확산은 이제 우리 시민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들. 서울시에서는 재작년이었던가요? 그 서울 역사박물관에 이산가족 사진전도 열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그 시민들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고. 이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서울 시민의 남북 이산가족 의식을 좀 계속 정례화하면 어떻겠느냐라고도 제안을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되지 않았어가지고 이제 서울시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기념일을 제정하자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했지만 또 뭐 지자체나 혹은 자치구 차원에서 뭐 꼭 기념일로 뭐 이렇게 뭐 꼭 제정 안 해도 되지만 이제 그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또 같이 하면 또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확산으로는 뭐 이산가족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뭐 동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등으로 좀 만들어서 좀 많은 시민, 그러니까 학생들도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같은 개념이죠. 시민 공감대를 위해서 어떤 각종 이산가족 기념 행사를 해서 시민들이 좀 이산가족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게 하고, 이것들은 그 이 다섯 번째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산가족이 단순히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의 상징성도 있고 우리 이웃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산가족 기념공원을 좀 조성을 해서 좀 시민들이 뭐 물론 이게 공원이니까 가서 뭐 그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또 뭐 공감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물론 이제 공원이니까 가서 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연스럽게 일상의 영역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이게 알 수 있게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뭐 이산가족이 참여하는 내 고향 이야기나 뭐 휴먼북 사업 같은 것들은 뭐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하자. 그러니까 중복돼서 한다는 건 세금의 낭비고 좀 정부 차원 말고 정부에서는 주로 이제 1세대와 이 가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이제 자신들의 과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 기록의 의미가 있었다면 이들이 정말로 인간 뭐 소위 말하는 그 사람 냄새 나는, 그래서 이산가족으로서 뭐 이런 아픔들도 얘기하고 또 그 후손 세대들의 얘기도 좀 같이 담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안했습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역사문화 보존 및 콘텐츠 개발에 그래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여러 군데서도 얘기를 드리는데 그 미등록 이산가족을 좀 발굴해서 그동안의 아픔들을 우리가 좀 더 다시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이들을 좀 지원하자 뭐 이런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이것들은 뭐 이제 서울시 지자체 차원인데 뭐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뭐 협력 부서 간 이제 부서 간 협력을 하고 서울시하고 뭐 중앙정부하고도 협력 체계를 만들고 민간 단체하고도 뭐 협력 체계 만들고 서울시 차원과 국제사회도 협력 체계를 좀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산가족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이 당사자들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말 그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하기 위한, 그래서 지자체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거를 연구도 하고 여기저기서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게 방송으로 영상 녹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렇게 좀 중언부언도 좀 하고요. 약간 논리적이지 않게 좀 매끄럽지 않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의지와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통일의식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1세대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제 서울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게 지자체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이산가족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기서 적은 대로 이제 어떤 인권과 가족의 문제로 적극적 역할을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또 시민들은 우리 이웃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좀 같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로하고 뭐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지도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뭐 지자체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아무튼 오늘 한 55분 정도 좀 이렇게 강의가 진행됐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네.